1969년 1월 28일, 이날 중앙정보부는 박정희 대통령의 초도 순시가 있던 날이라 온통 관심이 그곳에 쏠려 있었다. 그때 김영욱 부장을 긴장시키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27일부터) 이수근이 종적을 감추고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정보망을 동원해서 이수근을 찾던 정보부는 이틀이 지나서야 해외로 빠져나간 것을 파악했다. 코스염과 가발로 변장한 이수근이 오재영이라는 이름의 위조 여권을 소지하고 탈출한 것이었다. 행선지는 홍콩이었다. 홍콩 카이타 공항에서 이수근을 발견한 것은 1월 29일 오후 3시경. 캄보디아로 떠나기 위해 코스염과 가발로 변장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미리 잠복하고 있던 한국 영사관 직원들이 그를 체포하려는 순간 격투가 벌어졌다. 그의 가짜 코스염과 가발이 벗겨졌다. 결국 격투 끝에 모두 홍콩 경찰에 연행됐다. 외교관 신분이었던 영사관 직원들은 곧바로 풀려났다. 이수근을 한국으로 송환하는 문제는 홍콩 경찰의 조치에 달려 있었다. 하지만 홍콩 경찰은 1월 31일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그를 탑승시킨다. 사이공을 경유하는 비행기였다. 사이공 한국영사관에서 중정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은 이수근이 탄 여객기가 사이공 탄손루트 공항에 도착한 지 2분 후였다. 비행기 체류 시간은 30분. 이륙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으면 체포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베트남 대통령의 도움으로 지연작전을 벌인 결과 이수근은 체포되었다. 이날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괴뢰 장기 고정 간첩단 20건부의 숨을 발표했습니다. 이수근은 금년 1월 27일 자유대안의 온갖 호의를 배반하고 김일성의 붉은 품으로 달아나려다 비참한 최후를 마쳤지만은 붉은 상전을 위해서 한 여인의 순정마저 무참히 짓밟은 간첩 이수근은 2년 전 판문점을 통한 극적인 귀순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며 온 국민의 환영을 받았던 바로 그 인물이었다. 북한 괴뢰 치하를 극적으로 탈출해서 자유의 품에 안긴 전 북한 괴뢰 중앙통신 부사장 이수근 씨는 서울 시민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수근 씨는 1000만 원이 넘는 정착기금과 생활기구 등 한아름의 선물을 받아 흐뭇해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귀순한 북한 언론인이라는 찬사는 늙은 간첩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아, 그놈이 그럴 수가 있어요, 글쎄? 그 멀쩡한 놈은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저 광화문 내거리다 내놓고 국민 총살시키는 마땅합니다, 그거. 본연이 이것은 정난 시민들입니다. 무찌르자 공산도배. 이 같은 여론재판 속에서 서울에서는 이수근의 화형식이 치러지기도 했다. 그리고 그해 7월 2일 이수근은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등을 적용받아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렇게 간첩 이수근 사건은 묻혀지고 잊혀졌다. 이수근 사건에 대한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였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고중열 선생님이시죠? 네, 아유,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건강은 네,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예. 사람상 이수근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은 69년 7월 2일이었다. 이수근은 자신이 간첩임을 인정하고 최후를 맞았을까? 당시 이수근의 사형 집행에 참여했던 교도관 고종렬 씨의 증언을 들어보기로 했다. 이제 열로 들어가고 예. 여기가 앉죠. 여기가 딱 앉게 돼요. 여기 요 자리에 요 자리에 저도 딱 앉죠. 앉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기를 다 하는 거죠. 여기 의자 없고 그냥 그래서 마지막 질문들을 이제 주고받는 네, 주고받는 거죠. 그 당시 주고받은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했어요. 예.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그런 내마, 그런 얘기, 공산주의 된 거, 여기 된 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그래서 이래서 자기는 탈출해서 뭘 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길었어요. 길어가지고, 소장님이, 서기조 소장이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면 알 거예요. 서기조 소장이 뭐라는 거니? 그건 재판정에서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얘기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얘기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 얘기하시고, 종교예식을 받아라 그랬어요. 소장의 중지에도 이수근의 유언은 계속됐고 결국 종교의식도 받지 못한 채 형이 집행됐다. 김일성 만세를 불른다든가 공산당 만세를 그건 분명해요. 안 불렀어요. 형장에서 보여준 이수근의 태도는 의외였다. 사형수 이수근이 법정에서 다 하지 못한 말은 무엇이었을까? 먼저 이수근의 법정 진술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음향 자료실 한쪽 구석에서 이수근의 진술이 담긴 폐기 직전의 릴 테이프를 찾을 수 있었다. 탈출을 기도하다 체포된 지 2개월 후 열린 1차 공판 시 모두 진술에서 발언한 기록이었다. 거국적으로 자기를 환영해준 이 조국에서 자기의 여생을 보내고 자기가 편안하게 지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당국의 법에 의한 처벌을 조금도 피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관대한 용서도 빌기에 염치가 없는 그런 아주 엄중한 죄과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예상과는 달리 그는 당당했고 자신의 죄를 시인했다. 당시 주심 판사의 기억도 일치하고 있다. 본인이 또 그렇게 진술을 했으니까. 그 시인이라는 것이 완전한 자기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정말 자신을 인정한 것인지. 그거는 본인이 한 번도 법정에서 그런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걸 인정한다는 건 자기에게 죽음이 온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 사람이 왜 뭐 그런 걸 모르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엘리트인데. 주요하게는 하지만 이수근은 죽음을 예상하지는 못했던 것 같았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하고 싶은 것은 저에게 재생의 길을 열어주고 또 인차 사회에 나가서 국가에 협조를 할 수 있는 가능한 길을 열어주시기만 한다면 보다 본격적으로 보다 열성적으로 반공전선에서 또 국가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됐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수근의 처조카 백영옥 씨에게서도 그런 느낌은 사실로 확인됐다. 한 번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조카는 염려하지 말라고.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예, 잘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로 봐서는 아마 그자하고 약속이 있었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죠. 법정에서 이수근 씨가 그런 말을 법정에서는 아니죠. 버스 타고 이게 같이 출정을 이제 같이 나가는데 조카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호송차량 속에서. 예. 그러나 선고 공판에서 결국 사형이 내려졌다. 그날 선고 공판장에서 이수근은 항소의 뜻을 비췄고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공판이 끝났을 때 풀이 다소 죽은 표정이었지만 삶에 대한 애착을 강하게 보였다는 것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의 증언이다. 그날 이제 선고받고 이 양반이 나와서 구치소로 들어가기 대기하고 있는 곳을 내가 거기를 왜 지나가게 돼 있어요. 나가는데 영감님 제가 살겠습니까? 그 표정이 지금도 잊혀지죠. 굉장히 애원하는 그런 표정으로 제가 살겠습니까? 그 뒤에 나는 분명히 항소할 줄 알고 있었어. 분명히 내가 항소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항소한 줄 알았어. 나는. 그러나 이수근은 끝내 항소하지 않았다. 이수근 사건의 공판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1차 공판이 있은 지 한 달 만에 선고 공판이 열렸다. 사형이 집행된 것은 선고가 내려진 지 2달 후. 종범이 항소 결의 중에 주범이 처형되는 보기 드문 기록이었다. 그렇다면 항소의 뜻을 비췄던 이수근이 항소를 포기한 채 죽어간 것은 무엇 때문일까? 서울구치소 이사상 서영수는
까딱하면 자살할 수가 있고, 또 상당히 그 도망치고 본 그런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독방에 투지를 안 했습니다. 이승원 자체는 특별 독방에 이사장 맨 끝방에 있었습니다. 서영수를 독방에 수감하는 것도 없던 일이었다. 이수근은 독방에 수감된 후에도 정보부의 감시하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교도소 내에 그 중앙정보부 사무실이 있었다고 하던데. 네, 구치소 그 2층에 저쪽 있었어요. 사무실 하나 있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 그 총정요원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놓고, 여기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어떤 직원이 있었어요. 거기도 안에 이제. 거기도 하고. 만약 이수근이 항소의 뜻을 피력했더라도 법정에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다. 항소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 조사관들 얘기가 대한민국 3부라고 하지만 4부다. 4부 중에서도 중앙정보부가 최고 우위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또 검체 과정을 보면 알잖아요. 불러주는 대로 받았었으니까요. 뭐 그것이 무슨 뭐 조사에. 뭐 자기들이 불러준 건 그대로 해야만 되는 그런 걸로만 오랫동안 고초를 받았기 때문에 뭐 다른 거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거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뭐 진실이든 아니든 빨리 끝나서 빨리 일이 처리돼서 빨리 하루에도 빨리 죽는 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니까요. 그 후에 이제 또 몸이 계속 뭐 아파가지고 뭐 이 뼈가 다 안 좋아진 건가 봐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배 씨의 몸에는 사건의 상흔이 문신처럼 남아있다. 수감 중에 구타를 당해 왼쪽 어깨 관절이 탈골에 수술을 받았으나 기형이 되어버린 상태다.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또 한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이수근의 조카 김세준 씨다. 이수근이 해외로 탈출할 때 공항까지 배웅했던 인물이었다. 그로 인해 1심에서 6년형을 선고받았다. 네, 김세준 씨 댁인가요? 네, 저 MBC에서 왔습니다. 제가 사건 나고 아버지가 염려하는 마음에서 오렸습니다. 오린 사진밖에 없는데. 오린 사진이요. 이수근과 함께 찍은 사진조차 온전히 간직할 수 없을 정도로 사건의 후유증에 시달렸다. 17년 남산에서 그런데 어렵게 얘기를 꺼내던 중 탈출 직전 이수근의 이상한 행동을 듣게 됐다. 편지를 3통 써주셨는데 한 통은 김형욱 부장 앞으로 보내는 편지와 또 한 통은 팔촌 누님 이신성 여사 앞으로 보내는 편지, 또 한 통은 운전기사, 몇 년간 데리고 있었던 운전기사 정낙춘 기사한테 보내는 편지를 3통 써주시고. 편지를 쓰셨다고요? 예, 편지를 써가지고 우체통에 넣어라. 비행기가 이륙한 다음에 우체통에 넣어라. 저한테. 만약 이수근이 북으로 탈출하려고 했다면 그 경황 중에 왜 김형욱에게 편지를 썼을까? 잠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썼겠죠. 인간적으로 막 배려해줬는데 미안하다. 내가 왜 떠날 수밖에 없는가. 이수근이 홍콩행 비행기에 탑승한 후 그가 남긴 3통의 편지를 김 씨는 우체통에 분명히 넣었다고 했다. 전달이 됐겠네요. 네, 전달됐습니다. 김영욱 씨한테 전달된 거예요? 네, 제가 중정 안에서 그 수사받을 때도 전달된 걸로 들었습니다. 김형욱의 자서전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의 자서전에는 이수근 사건에 대한 기록이 10쪽에 걸쳐 있었지만
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취급되지 않았다. 편지가 실제했다면 김영옥은 왜 그것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일까? 편지를 숨겨야만 할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여기 이대용 고문 이 방이에요. 김영옥과 이수근의 관계에 의심을 갖던 중 사이공에서 이수근을 체포했던 이대용 전 주월 중앙정보부 공사를 만났다. 예, 저 MBC 인사드려서 박태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씨는 사이공에 함락될 때 억류됐다 풀려난 인물로 북한식의 집요한 회유를 받고도 사상적 변절을 거부해 반공 정신의 상징처럼 돼 있다. 그런데 체포 당시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들려주던 이 씨의 입에서 충격적인 증언이 흘러나왔다. 김영옥 부장이 내한테 얘기했다는 것은 그때 뉘앙스는 그 사람이 그 이중관심이 아니라는 그 뉘앙스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내가 그때 얘기한 거죠. 내가 하여간 그건 내가 잘 알고 있죠. 이중관심이 아닌 거 알고 있죠. 그러더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거기서 절대하지 말씀하지 마세요. 아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는 사람이 홍 국장이나 알고 전창이나 알고 수사하는 애들도 알겠죠. 김영옥 부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중앙정보부는 왜 이수근을 위장 간첩이라고 발표했던 것일까? 그 말을 실토했다는 김영옥 부장은 이미 죽었고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과정의 증언을 들어보기로 했다. 그걸 카메라까지 가고 그래 그러지 말라고요. 이 동네 그렇게 다 할게요. 선생님 정식으로 인터뷰 안 해주시면은 제가 그냥 얘기라도 좀 인터뷰 할 것도 없고 뭐 인터뷰 할 게 뭐였어. 그 당시 조사에서 전혀 좀 기록이 없었습니까? 그 본인들이 인정을 했다고 그랬더라고요. 인정 다 했지 뭐 객관적인 사실 아닙니까? 넘어갔는데 뭐. 뭘 그게 뭐 날짜하고 조작하고 할 것도 없지. 객관적인 사실 아닙니까? 백영옥 씨는 이렇게 고문에 의해서 이렇게 인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백영옥 씨가 누구죠? 이수근 씨하고 같이 그랬던 그 조카. 이종사촌. 네, 이종 조카. 그 사람 뭐 탈출 방조하는 거지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분들이 무슨 사전하고 노트가 하고 다 같이 나갔잖아요. 대학 노트부터 다 같이 나왔어. 대학 노트에는 별다른 그게 없다고 그러는데. 몰라. 우리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보시고 기록을 쭉 보시고 기록에 의심난 거 있으면 물어보든지 그렇게 하죠. 기록 제가 쭉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가시 나 더 이상 몰라요. 잘 부르지 말라고. 끝내 증언을 거부했다. 이번엔 수사단장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예, 저 MBC에서 왔는데요. 선생님 좀 만나뵙고 말씀 좀 드리려고요. MBC에서 왔습니다. 뭔 편찮으셨어요? 대화를 못 하세요. 제가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몸이 편찮으셔서 대화를 못 하신다고. 수사단장은 지병을 앓고 있어서 취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필답 형식의 증언이라도 시도하려 했지만 완강하게 거부했다. 전혀 말씀을 못 하세요? 혹시 필답 같은 건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네. 약속이라도 한 듯 수사진의 태도는 한결같았다. 마지막으로 당시 수사국장을 만나보기로 했다. 김영옥이 세상을 두고 없는 지금 당시 수사진의 최고 책임자가 수사국장이다. 그의 집은 비어 있었다. 한참을 기다리던 중 아파트 입구에서 그의 옆집에 산다는 노인을 만났다. 왜 오신다고요? 혼자 사세요, 그분요? 혼자 살아요. 그 아주머니 안 계시고요? 없어요. 같이 평소에 좀 같이 뭐 등산도 다니시고 그러세요? 한번 어디 봤어요. 인사만 했어요? 인사도 저기 나가서 한번. 한 일주일 후에요? 예, 일주일. 한 3일 전쯤에 갔습니까? 어제 아침에 갔나? 어제 아침에요? 예, 어제 아침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 우편물을 확인해 보았다. 노인이 얘기했던 옆집에는 학생만 살고 있었고 504호 우편물에서 수사국장의 이름을 발견했다. 바로 그 노인이 수사국장이었다. 노인이 아파트로 들어간 직후 곧바로 뒤쫓아 올라갔다. 선생님! 하지만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조차 없었다. 선생님!
이들 모두 입을 다물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들이 모두 증언을 거부함에 따라 우리는 판결문에 나타난 이수근의 간첩 혐의 사실을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다. 69년도죠. 78년도고. 60. 정부기록 보존소에서 이수근 사건의 판결 원본을 찾아냈다. 69년도 형사 판결 원본이네요. 이수근이 해외로 탈출했다 사형을 당한 것이 1969년. 먼저 재판장에 제출됐던 증거물을 확인해봤다. 당시 검찰이 제시한 것은 가발과 콧수염, 한영사전, 기초영문법 등이었다. 난수표나 권총은 없었다. 대신 결정적인 물증은 암호문이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이수근이 68년 5월에 김일성 앞으로 암호문을 보낸 것으로 돼 있다.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고향을 떠날 배은망덕한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로 시작하는 내용이었다. 수신인으로 돼 있는 오호댁은 김일성의 사택을 의미했다. 이수근이 그 암호문을 성경책 뒷면에 끼워 배경옥에게 전달했고 배씨가 홍콩에서 모스크바 천주교회로 발송했다는 것이었다. 최초의 중앙정보부 수사 발표엔 없던 내용이었다. 다시 정보부의 수사 서류를 찾아봤다. 그런데 이수근의 진술서에 나와 있는 암호문과 판결문의 암호문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진술서에는 배은망덕의 이유가 고향을 떠나 곧 그의 북한 탈출을 의미하고 판결문에는 고향을 떠날 앞으로 공작진 남한을 탈출할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술서대로라면 이수근의 기수는 위장이 아니라 김일성에게 배은망덕한 행동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암호문을 직접 발송했다는 백영옥 씨에게 그 사실을 확인했는데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암호문을 발송했다는 68년 5월은 당시 월남에 근무하던 배 씨가 여동생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잠시 입국했을 때였다. 그때 이수근을 처음 만났다는 것이다. 그래도 뭐 받는 사람 주소가 나와야 되고 몇 번지고 뭐가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리고 더군다나 편지 엽서를 하나 붙여서 보낸 것도 아니고 성경책을 보냈으면은 당연히 거기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얼마든지 가서 이 사람들이 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 조사받을 때 그런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묻는 말만 하고 받아만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았었죠. 그러나 검찰 기록을 검토하던 중 이 암호문에 대한 유일한 증거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홍콩의 한 우체국 주소였다. 그곳은 백영옥이 암호문을 붙였다고 하는 구룡 중앙우체국이었다. 만약 여기서 소포를 발송했다면 발송 서류가 실제했을 것이고 그 발송 서류가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에 들어갔다. 보통 소포 같은 걸 붙이면 그러면 그게 기록으로 남아 있겠네요. 네가 쌌네. 남아 있어요? 외국으로 가는 거고 이거 바로 이 발송장이 서류로 보관된다고 했다. 옛날 기록은 어떤 식으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어디 이달이도 완전 더울라. 지금 현재 여기서는 없대요. 자기네들 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2년 후면 이 서류를 폐기한다고 했다. 대신 중요한 사실 하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발송한 지 1년 이내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우편물의 발송과 도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홍콩 우편법이었다. 만약 백영옥 씨가 이 우체국에서 이만한 크기의 성경책을 발송했다면 분명히 그 근거가 남아있을 것이고 그 내용 증명을 첨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중앙정보부의 유일한 증거 서류는 홍콩에 구룡 우체국이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렇다면 그 암호문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대머리를 가발로 덮고 코 밑에 수염을 달고 여권을 변조해서 북으로 뺑소니 치려던 반역자는 잡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수근의 간첩 활동이 실체가 없는 것이라면 그의 직접적인 범죄 사실은 한국을 탈출한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의 탈출 목적은 월북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수근이 처족과 태경옥에게 여권을 위조시켜 발급받고 국외로 탈출한 것은 그의 정체가 탄로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동이 자유로운 홍콩에서 먼저 태경옥을 월북시킨 뒤 자신은 중립국 캄보디아를 거쳐 월북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치밀한 계획에 의해 첫 목적지로 홍콩을 잡았으며 거기서 자신은 캄보디아로 가려고 했다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캄보디아로 가려는 게 아니라 스위스로 가기로 한 거죠. 홍콩 가서. 그런데 저는 한국만 나가게만 하면 나는 월남으로 가고 홍콩에서 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본래가. 그런데 이제 가서 보니까는 나도 여의치 않고 그 양반도 돈이 있다는 얘기도 안 하고 하니까는 그럼 가까운 데가 캄보디아밖에 없으니까 그럼 그 짝으로 해주고 나는 이 월남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처음부터 목적지가 캄보디아가 아니라는 태경옥 씨의 주장과는 달리 공소장에는 이수근이 배 씨를 홍콩에서 월북시키려던 공작을 포기하고 함께 캄보디아로 가려던 것은 쫓기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되어 있다. 만약 쫓기는 상황이라면 굳이 캄보디아까지 갈 필요가 있었을까? 북한으로 탈출하려고 했다면 홍콩에서 거기서 충분히 갈 수 있잖아요. 홍콩에는 뭐 간판 다 붙어 있고 또 마카오도 뭐 누구나 통통배 타면 건너가는 거고 하니까 그런 거 안 했잖아요. 홍콩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얼마든지 중국을 경유 북한으로 가는 길이 가능했다. 지금은 그럼 중국 가기가 쉽지 않습니까? 당신은 지금처럼 중국과 홍콩의 왕래가 자유롭지는 못했지만 자유무역 도시인 홍콩에는 그때도 소련 영사관이나 북한의 무역회사들이 있었다. 따라서 그곳을 통과하면 얼마든지 북한으로 갈 수 있었고 또 다른 쉬운 방법은 마카오로 가는 것이었다. 마카오는 홍콩을 여행하던 최은희 신상옥 부부가 납치됐던 곳이다. 여기서 저 마카오로 가려면은 특별한 통관 절차나 뭐 비자가 필요합니까? 带 passport 跟住呢再买飞 그냥 유람하기 위해서 그냥 배를 타고 갈 수 있나요? 买飞 짜말 챙긴 대표 사고 비자만 저 여권만 가져가면 갈 수 있대요. 관광객들은. 홍콩에서 페리어만 타면 누구나 마카오로 갈 수 있다. 마카오엔 김정일의 별장이 있었고 북한의 공작 활동의 거점지였다. 그가 북으로 가려고 했다면 쫓기는 몸이었을 텐데 왜 마카오행 페리오를 타지 않고 이틀이나 홍콩에 머물렀던 것일까? 여기서 이수근이 사이공에서 체포된 후 본국으로 송환될 때까지 조사를 담당했던 당시 중앙정보부장 특별보좌관 홍필용 씨의 증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는 캄보디아 가서 좀 저수를 운동하면서 뭐 좀 쓰면 좋겠다. 그걸 뭘 써갔냐니까 뭐 좀 공산주의도 알아봤고 좀 민주주의도 알아봤으니까 좀 더 그 아는 걸 좀 써서 책 좀 쓰고 또 그럼 내가 그랬지. 너 솔직히 너 말해봐라. 너 갈 데가 어디 따로 있는 거 아니냐. 따로 있을 때가 내가 어디 가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체포 직후 압수된 이수근의 소지품에서 나온 영어 중국어 회화책들은 그의 목적지가 북한이 아니라 제3국 중립국이었음을 말해준다. 거기서 그런 성명을 발표하려고 했죠. 북으로 가려고 탈출한 건 아닙니다. 캄보디아 행위 목표, 최종 캄보디아가 데스티네이션이었습니다.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월북이 목적이 아니었다면 법정에서는 왜 이수근을 간첩이라고 판결을 내렸던 것일까? 그 공소장 내용이
이수근이가 위장 간첩으로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위장 탈출했다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공소장이 돼 있었죠. 결국 그가 간첩인 마지막 이유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위장 귀순했다는 것인데, 판문점에서 극적 탈출로 자유대선의 품에 안긴 전 북한괴뢰 중앙통신 부사장 이수근 씨는 당시 이수근이 귀순해 왔을 때 그의 귀순 진위를 놓고 정보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고 한다. 위장 귀순으로 판단한 대표적인 사람이 중앙정보부 감찰실장이었다. 당시 내 직책으로는 당연히 이 사람이 말입니다. 신분 관계라든가 또 그동안의 행동이라든가 모든 걸 갖다가 좀 조사 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조사하는 결과 이상한 점이 많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정 기준에 했다는 그와 같은 사실이나 이런 증거가 속속에 나왔기 때문에 감시를 강화하던 도식에 도망가 버렸다 이거예요. 위장 기순이라는 건 어떻게 아셨습니까? 뭐라고요? 위장 기순이라는 건 어떻게 아셨습니까? 나 참. 북에서 넘어올 때에 오성원 해가지고 연속으로 말했던 이 공무원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어. 전부 나열을 보니까는 거기에 다 나와 있대. 귀순 순간 북한 경비병들이 뒤늦게 따라오면서 조준 사격을 하지 않았고 허공에 대고 총을 쏘았다는 사실이 위장 귀순임을 증명해 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당시 이수근의 탈출을 최초로 도왔던 미군 측 군사정전위 자료편찬위원회였던 제임스 리의 증언은 그와는 반대였다. 당시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라 경비병들이 섣불리 총을 뽑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 경비장교가 그 북한 그 경비병 두 사람을 밀어 제치고 있는 그 사진이죠. 위장되어 있는 경비병입니다. 이 사람이 서로 맞대고 서로 권총을 이렇게 손에 대고 있으니까 상당히 위험한 찰나이지만, 또 한 가지는 아까 여기서 사진도 보여드린 것처럼 벌써 그 세단차가 벌써 그 모퉁이 돌아와서 남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자우선 놓친 겁니다. 경비원들, 그 두 명의 경비원들이 자우선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획적으로 그걸 안 쐈냐 하는 건 그건 난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내가 더 이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귀순 당시 이수근의 귀순 진위를 조사했던 중앙정보부 책임자 역시 위장 귀순은 아니었다고 증언한다. 다음날 아침에서 내 사무실에 헌도에서 인도돼가지고 그날부터 나하고 내 사무실에서 잤어요. 침대 둘 갖다 놓고 이수근이 자고 나연이 자고 밖에서 물론 이제 헌정모 다 세큐리티는 다 완전히 해가지고 이제 그 같이 생활하면서 판단하기를 위장 기술은 아니다. 또 우발적으로 이 사람이 내려온 것 같다. 그건 내 판단이 그랬고 또 그것이 심사위에서 그렇고 자료도 다 해가지고 그건 틀림없다 해가지고 이제.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견해는 처음부터 위장 귀순했다는 것이다. 검찰에서 위장이라고 인정하면 위장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면 그걸 법원에서도 인정해주면 그거 끝난 거야. 그 뒤에 다른 새로운 북한에서 기밀 문서가 쓸 거요. 하니까 PD에서 정 아시려면 이북 가서 확인해 보세요. 국정원에 계신 그 황장엽 선생님과 그 문제에 관련해서 인터뷰를 좀 하고 싶은데요. 황장엽 선생님은 지금 인터뷰가 안 되거든요. 왜 안 됩니까? 황장엽 선생님께서 지금 집필 작업을 하시는 관계로 언론 인터뷰를 안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견해는 좀 밝혀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대체 안 하십니다. 서면으로라도 이렇게 인터뷰를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팩스로 저희들이 질문 사항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럼 이제 제가 그 공문을 보내주면 제가 담당 부서에 그 공문은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수근의 위장 귀순 여부는 북한에 대한 정보가 개방돼야 그 진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귀순한 고위급 인사 중에는 이런 정보를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황장엽 씨가 그 첫 대상이었다. 그러나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대신 국정원에서는 다른 귀순자를 소개시켜 주었다. 제가
사회안전부에서 근무하면서 가끔 이제 그런 문건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가끔 있어요. 이수근이 문제만은 저도 항시적으로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거든요. 우선 그래가지고 그 사람 가족을 왜 이렇게 됐을까 해가지고 수성을 많이 했는데 제가 본 기록에 의하면은 이수근이 가족에 대한 이 기록은 잘 내가 반 데는 없어요. 그런 증언은 난파 간첩으로 내려왔던 공작원 김진계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김진계는 그의 책에서 이수근이 위장 간첩이었다고 탄원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사업국장이었던 이효순이 이수근에게 지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수근이 귀순할 무렵은 이효순이 독자적으로 지령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근데 지금 67년 3월이라는 시기가 굉장히 미묘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67년 3월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북한 내부의 격변기고 대남 총책인 이효순이가 숙청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그렇게 중요한 일을 갖다가 과연 결행하겠냐, 북한에서 할 수 있겠냐는 게 상당히 참 의문스러운 시기란 말이죠. 그런 의문 속에서 우리의 중앙정보부에 해당하는 북한 노동당 조직부에서 활동했던 귀순 인사 김정민 씨로부터 결정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몇 년 후에 노동당에서 갑자기 이제 강의원들을 나와서 하는데 변절자의 말로는 이렇다 하는 그 타이틀로 그런 그 주제로 강연들을 했어요. 그 내용인즉은 이수근이 변절해서 넘어갔는데 갔다가 다시 남한에서 이제 도망가다가 뭐 시험도 붙이고 뭐 위장하고 도망을 가서 어디 캄보디아인가 뭐 홍콩인가 거기 가서 이제 다시 한국에 잡혀가 가지고 이제 사형당했다. 그 변절자의 말로는 결국 이렇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도 그를 변절자로 낙인 찍었다는 것인데 그는 무슨 이유로 귀순을 하게 된 것일까? 북한을 탈출 자유의 품에 안긴 이수근 씨는 귀순 직후 열린 서울시민 환영대회에서 이수근은 판문점을 넘어 귀순한 동기를 이렇게 밝혔다. 감격에 목매여 나는 1946년 조선노동당에 입당하였으며 이날부터 20년간 나는 하루 한날같이 노동당과 김일성을 위해 나의 모든 정력, 나의 모든 성의를 바쳐 그야말로 눈물 겪도록 충성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잔인무도한 공산 도배들은 단 한 줄기 김일성 찬양 기사를 실리지 않았다는 죄로 나는 사상적인 면에서 의심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끝내는 조만간에 숙청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북한군 창설일인 28절 행사 때 김일성이 연설한 내용을 씻지 않아 숙청 위기에 몰리자 판문점을 넘어 귀순했다는 것이다. 2월 8일자 아까 내가 그거는 했는데 이게 요거네 요거 2월 9일 여기 2월 8일자가 2월 9일에 나오니까 김일성을 비판한 것도 아니고 연설 내용을 기사로 씻지 않은 사실이 숙청을 당할 만한 일이었을까? (2월 9일자) 노동신문을 확인한 결과 이수근이 쓴 28절 기념행사 기사는 노동신문 일면 머릿 기사로 실릴 정도의 중요 기사였다. 67년 그 3, 4월 그 당시는 북한 사회에서는 아주 엄청난 격변이 있었습니다. 이 격변 속에서 예를 들어서 그 지식인들 같은 경우도 과거 같으면은 모든 학술서적에 뭐 그냥 학술서적이면 그 학문적으로만 그 접근하면 됐는데 그 당시 이제 처음 비로소 이제 경애하는 이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이제 처음 얘기를 하고 그 교시에 따라서 마치 학술 연구를 하는 것처럼 되는 즉 그 사회가 교조화되고 동원화되는 그런 것들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던 시기가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식인들이 이제 항상 그 사실상 그 숙청을 당했고 또 숙청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아마 이수근도 그런 데서 크게 예외적이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수근이 귀순한 67년 봄은 북한 지식인들에게 위기였다. 김일성 우상화 작업과 함께 대대적인 숙청 바람이 불던 때였다. 따라서 반대파를 제압하기 위해 조그만 꼬투리라도 있으면 수정주의자로 몰았는데 이수근의 경우도 거기에 해당됐다. 내가 배운 공산주의 이론은
오늘날과 같은 혼란과 악의 다툼을 보려고 배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배운 공산주의理論은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단결을 위해서 궁극적인 면에서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경을 초월한 인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산주의 철학이, 이런 공산주의 국가들이 지금 어떤 추태를 부리고 있으며 그의 귀순연설을 분석해보면 이수근은 공산주의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에 좌절하고 탈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날 이후 이수근은 차관급에 해당하는 중앙정보부 첩탁 1급 판단관으로 임명된다. 그리고 반공 강연의 인기 강사로 나섰다. 직설적이고 솔직한 성격이었던 그는 강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접 고쳤다. 원래 뭐 북조선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고 하부로 침투하는 기본을 줍니다. 하부로 침투. 무슨 인텔리 상승, 정치계 인사 상승에 침투하는 데 기본을 둔 게 아니라 하부 침투 기본은 그거에 비록 난다는 점 걸린다 하더라도 그게 믿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이 그 지주 자본가 제도 하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거침없는 이수근의 언행은 중앙정보부 내에서도 벌칙거리였다. 원고를 써주는 대로 개같이 끌고 다니면서 시키는 대로 강연을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남이 써주는 대로 내 양심에 반해서 그런 강연을 하겠느냐. 당신은 대한민국에 말이지 촉탁 1급이지만은 차관급인데 앞으로 있어가지고서 국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 하고 번쩍하는 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아봤지 당신네들이 말이지 무슨 충성하여 오지 않았어 하고 소리 질렀다 이게. 그래서 내가 뭘 했냐면 알았습니다. 그 충분히 당신 말을 이해를 한다 이게. 그러나 당신 지금 얘기는 녹음이 돼 있으니까 나중에 그런 말 안 했다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끊었다 이게요. 그거 보냈어요. 그래 조금 있으면 김학기한테 전화가 왔어. 이수근이가 울매불매 말이지. 내가 실수를 했는데 그거 좀 지워달라고. 그때부터 중앙정보부 감찰실의 감시는 더욱더 강도를 높여갔다. 그 사람 자신은 나는 이만큼 와서 전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이 됐다고 자타가 고인하면은 그럼 나를 갖다가 좀 이렇게 좀 더 좋은 그 포스트에 갖다 놔가지고 참 그렇게 해주면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밤낮 감시만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 선전만 하고 김일성 욕만 하고 다니니까 그거 좋아하겠어요. 자유를 찾아 귀순한 이수근에게 그것은 큰 시련이었다. 그러나 그는 귀순한 지 1년 반 만에 결혼까지 하면서 남한에 정착하려는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받은 귀순 정착금은 경제적으로도 별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 무렵 이수근은 중앙정보부의 요청으로 귀순 수기 집필에 들어갔다. 언론인 출신이었던 그에게 집필은 제2의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기뻐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시냐고. 예, 맞지. 참 내가 있었으면 전화 왔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이현님이 굉장히 한 말 말해서 이제 좀 남아서 책이 나오니까 자기 마음은 들떠 있었지요. 그런데 장막을 해치고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이수근의 수기는 나오자마자 모두 압수되고 말았다. 김행옥의 추천사까지 받았지만 일반인들에게 선을 보일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장막을 뜯고 선거목에 책 낸 게 있다고. 예. 네. 그 책 낸 거 보면요. 예. 분명히 거기에 뭐냐 할 것 때문에는, 김일성이가, 또 정치 더 잘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예. 나왔기 때문에. 예. 당신네들은 어떻게 돼서 이런 걸 말이야. 김일성이 말이지. 손전문 저런 거를 갖다가 책을 내느냐. 문제가 된 부분은 북한 신문사 주필회의 내용을 인용한 부분이었다.
선거를 통해 공화당과 정보부가 짜고 박정희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던 정치 상황이었다. 자기가 지금 감찰실에서 나온다고요. 감찰실에, 정보부 감찰실에서. 정보부 감찰실에서 나와가지고 상당히 좀 고령을 받고 왔다. 이런 얘기를 딱 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 책을, 응? 왜 말이지, 내일 모레 쓴 건데, 이게 그 제목으로 썼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문철 하더라, 그거야. 그 사람이 어딘가 딱히 나왔으면 정신이 좀 이래 활발이라거든요. 그런데 뭐 영 죽어가 나왔더라고. 사람이 영 그냥 마음이고 정신이고 영 그냥 막 이 말하는 이 자체부터 좀 뭐 하더라고요. 이 사건 이후로 그가 위장 간첩이라는 소문들이 어딘가로부터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고 이수근은 점점 위축됐다고 한다. 그런 좌절감은 그로 하여금 북쪽에 두고 온 가족들을 더욱 그리워하게 만들었다. 고향이 이제 그리워도 그거 하고, 이제 그거만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노들 이제 강변 이제 이래 하고. 그러니까 다른 노래는 절대 안 해요. 네. 그래 이제 어떨 때는 참 그 눈물을 흘리고 이제 여행하면서 막 그럴 때가 많았죠. 그래 저는 이제 그걸 상당히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까우니까 좀 다른 뭐 좀 돌려본다고. 이래 그래야 되지. 자꾸 그걸 하면은 좀 뭐 하겠어. 사실은 이수혜가 술을 먹으면 가족들을 많이 생각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한테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언젠가 우리 한국에서 성공해가지고 남북 통일을 꼭 돼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진짜 참 이래 한여를 이래 참 같이 살아야겠다는 그걸 나한테 포부를 많이 했다고요. 그게 꿈이다 그거요. 그러나 이수근의 눈에 비친 남과 북의 현실은 그의 이성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남북한 체제 경쟁은 60년대 후반 극에 달하고 있었다. 남과 북 양 체제 모두 스스로의 모순을 애써 외면했다. 어느 한쪽도 현실을 직시하는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북한 너무도 자유가 없고 사람 살 곳이 못 돼가지고 내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한민국으로 기순해 왔는데 이건 역시 자유가 없기는 마찬가지더라. 내가 양심껏 쓴 글도 이렇게 참 다시 회수되는 마당에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자유로운 그런 언론 생활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가 마지막으로 탈출을 결심한 것은 자신의 존재가 남한의 정치 현실에 이용당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지식인 이수근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러고 또 한 통은 꼭 써야 되는데 못 썼다고 하면서 그 당시 신민당인가 야당 당수 유진호 박사 야당 당수 유진호 박사한테도 딱 써야 되는데 못 썼는데 유 박사한테는 내가 외부에 나가서 편지를 쓰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편지 쓸 내용은 대충 말씀을 하시더군요. 지금 중앙정보부에서는 좀 삼성계엄 준비를 한다고 바쁘다.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뭐 모든 힘을 삼성계엄 공작을 하는데 힘을 쏟고 있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은 더 당한다. 내가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제3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결국 그는 진정한 자유를 찾아 또 한 번의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한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죽어야 할 이유였다. 이거인 이수근에 대하여 사역. 제가 대한민국의 거국적이고 열렬한 그 대규모적인 그런 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저버리고 한국을 탈출해서 제3국으로 나가려고 행동을 했다고 하는 사실은 법 앞에서와 온 국민 앞에서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아주 무거운 죄를 졌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제가 몇 마디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북에서 이남으로 월남을 하기 전부터 공산주의 사상은 권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제 행동이 전후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탈출하게 되는 행동도 주요하게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3국으로 가서 남북한을 시사논평을 하면서 새로운 통일 노선을 제창하면은 저는 한국에서 앞으로 연립정부 같은 게 수립되게 될 때 선각자로서 추대를 받게 될 것이고 또 제3국에 나가서 가족을 근리리 데리다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환상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김세준이, 배경옥이 우리 조카 자식들입니다. 지금 제 심정을 두서없이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들이 받을 형벌을 제가 다 대신 받으면 좋겠습니다. (1999년 12월 22일)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수근이 귀순해왔던 판문점을 찾았다. 그곳엔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벽처럼 남과 북이 대치 중이었다. 30년 전과 오늘이 그대로였다. 시간이 정지한 채 고여있다. 해당시에는 제 왼쪽 자리에 북한 제 대표가 앉고 오른쪽에는 우리 중심으로 제 왼쪽 포는 30년 전 이곳 본회의장 창밖을 서성거리며 이수근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북쪽에 남겨질 가족을 생각했을까? 다가올 자유를 꿈꿨을까? 그러나 그가 넘어선 것은 한 체제에서 또 다른 체제로의 변화에 불과했다. 그 어느 곳에도 그가 추구했던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는 없었다. 그리고 20세기가 저무는 지금도 그 사상의 분단선은 남과 북 사이, 우리들 사이에 더 깊은 마음의 골로 정신의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다.